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이번에 통상 정책 로드맵을 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이 로드맵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현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잘 제대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무엇보다도요. 첫 번째 통상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겠죠.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정책 로드맵은 처음이지만 뭔가 큰 획을 긋는 주요한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 주기 정도로 나왔거든요. 적당한 겁니까? 이 정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통상정책 로드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초기가 아니라 중반부쯤에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중국에 했습니다. 대한 의존도는 좀 점차 줄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빈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요즘 얘기하는 이 글로벌 사우스? 보통 이제 그런 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전략이 들어간 게 그러면 다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그럼요. 이 보고서에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이 광역 단위의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가칭 K산업 연계형 공적 개발 원조 ODA 많이 들어보셨죠? 예, ODA. 이 ODA와 통상 정책을 연계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ODA 예산이 2배로 증가했고요. 이것을 공급망 강화라든가 다른 통상 정책과 연계시킨다 그러면 단기간에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뭐 물적 원조 기부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에도 함께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게 하는 어떤 그런 통상 정책의 일환으로 한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지구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구를 한번 지구본. 펼쳐보시면 이 글로벌 사우스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비서구권, 중국을 제외한 비서구권을 가리켜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약 62.8%, 그리고 경제 비중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글로벌 사우스는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균형 추러서 아주 역할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핵심이 거기에 있죠. 적시에 아주 잘 담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요. 뭔가 이제 나름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과거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여러 통상정책 현안이라든가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냥 재탕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지적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모든 전략을 공개적으로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원래 이 풀 버전은 내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공개해도 괜찮은 내용, 무난한 내용만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상정책 로드맵의 목표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개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선하고 파격적인 이슈를 요구한다는 것은 개요를 전달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디테일하게 가버리면 그리고 그게 또 우리의 전략일 수 있는데 노출되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이 통상정책 로드맵은 이번에 전문가 산업계의 의견을 다 반영을 했고요. 또 각 부처 간의 이견을 다 조율을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로드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부처 간의 이견이 많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못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로드맵이 세상에 나왔는데 부처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런 전략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비판은 더 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다른 나라에서 먼저 야 이게 뭐냐, 좀 해명해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무난하고 기본에 충실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게 더 전략적인 접근이 그게 더 맞았다. 네. 아까 전에 잠깐 얘기는 해주셨어요. 이게 FTA 정책 로드맵이라는 게 사실 2003년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13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딱 10년 뒤죠. 그렇죠? 그리고 10년 뒤인 2010여 년이 좀 흘렀구나 이제. 그렇죠? 이 통상정책 로드맵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뭔가 그래도 큰 뭐 통상정책 로드맵은 처음이지만 뭔가 큰 획을 긋는 주요한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 주기 정도로 나왔거든요. 적당한 겁니까? 이 정도? 어떠신가요?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 본다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좋을까,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통상정책 로드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초기가 아니라 중반부쯤에 발표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반부예요? 중반 한 2년이나 3년 지난 다음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통상 실적을 한번 자평해보고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 어떤 통상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또 그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재점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내지 3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면 막 그냥 뒤집는 게 아니고 나름 이제 지속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점검을 할 시간을 좀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한 5년 주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해.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제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반복해서 예. 그런 정도로 뭔가 또 일관성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만든 다음에요. 그게 좀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로드맵이라는 게 좀 긴 시야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고 다 과거 거는 폐기해버리고 그런 건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거든요. 동의합니다. 자, 정부가 이제 야심차게 이번에 통상 정책 로드맵을 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이 로드맵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현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잘 제대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무엇보다도요. 첫 번째 통상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겠죠.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가장 기본에 충실한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CPTPP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정치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이슈라고 하더라도 적기에 판단을 내려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적기에 판단을 빨리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상 이슈는 항상 상대 국가가 있습니다. 협상이 동반되는 거죠. 그러려면 조직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예산이 항상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제대로 된 통상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이 삼박자 잘 맞아가지고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만 그 듣다 보니까 조금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어요? CPTPP라는 게 이게 가입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특히 공급망 교란이 있고 우리가 너무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급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왜 정치적인 논란이 있냐 그러냐면 미국이 탈퇴한 이후에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FTA라고 하면 농민들께서 굉장히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농민들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지만 가장 지금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룰 세터 룰을 다 만든 다음에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도 빨리 참여를 해서 룰을 세팅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적기가 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시간.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GDP의 85%?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FTA 체결 국가들과 우리나라 이제 이걸 합치면 우리나라 경제 운동장이 이렇게 넓어졌는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정말 수많은 FTA 정책 계약을 그거를 서명을 했는데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수많은 반대가 있었을 텐데 그걸 슬기롭게 다 극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유독히 농업에 관련한 내용이 맞나 보죠. 어쨌거나 FTA는 관세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민들께서 우려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FTA 문제는 운동장을 넓혀야 되는 이슈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조금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통상 TV에서는 이번 정부가 이번에 이제 발표한 통상 정책 로드맵에 대한 배경,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적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류에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